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혹시 도로시 세이어스란 작가를 아시나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추리소설 문학이 황금기를 이루던 시절, 그녀는 당대의 내노라 하는 추리소설 작가들과 영국 탐정소설 작가협회를 만들어 활동하던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작가 애거서 크리스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추리소설계의 여왕 중 하나였습니다. 피터 윈지경이라는 아주 독특한 귀족을 탐정 캐릭터로 한 그녀의 추리소설 시리즈는 그 인기에 힘입어 이후 영국 방송국에서 자주 드라마화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어쩐지 도로시 세이어스는 그닥 잘 알려져 있지 못한 듯한데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학위를 얻은 최초의 여성이었던 그녀는 추리소설 작가 활동 외에도 고대 언어 현대어 학문 연구자, 문학평론가, 기독교 전문가 등 학자로서의 활동 스펙트럼이 더욱 넓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녀가 번역한 단테의 신곡은 현재까지 영어권 국가에서 탁월한 학문적 자치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추리소설 작품들은 놓치기엔 너무나 아쉬울 만큼 훌륭하답니다. 우선 오늘은 그녀의 단편 하나를 살짝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1939년에 발표된 도로시 세이어스의 서스펜스 소설 의혹을 읽어드릴게요. 수고하신 하루, 오늘 밤도 재밌게 듣고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기차 안이 담배 연기로 차츰 짙어지자 머머리 씨는 점점 아침 먹은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에 잘못된 것은 없었다. 모닝스타 신문의 건강 전문가가 권하는 대로 비타민이 충분한 통밀빵과 바삭바삭하게 튀긴 베이컨, 계란, 거기다가 가정부 서튼 부인만이 끓일 수 있는 맛난 커피가 있었다. 서튼 부인은 요즘 같은 시기에 고용하기 힘든 훌륭한 요리사기에 그는 행운이라고 여길만 했다. 아내 에설은 지난 여름부터 신경쇠약 증세가 생겼고 그 이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젊은 처녀들이 집안 가정부로 들어왔다가 금세 일을 그만두어 버리는 일이 잦아지는 바람에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가엾게도 아내는 근래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곤 했다. 거기다 머머리 씨 역시 최근 속이 자주 불편해졌지만 애써 무시하며 몸 어딘가가 크게 아픈 것이 아니기만을 바랬다. 병이 생겨 일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와는 별도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아내 애설이 또 지나치게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신경쇠약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셀의 걱정을 잠시라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머머리 씨는 기꺼이 자신의 하찮은 일 따위는 내려놓을 용의가 있었다. 그는 소화제 하나를 입에 밀어넣었다. 속이 자주 불편해지자 요 근래 그는 소화제 몇 개씩은 늘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 다음 머머리 씨는 신문을 폈다.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국회 하원에서 관공서에 사용하는 타자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는 기사. 황태자가 영국 구두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는 기사. 자유당 내 또 분란이 생겼다는 기사. 링컨시에서 한 가족을 독살한 여자를 경찰이 여전히 쫓고 있다는 기사. 불이 난 공장에 두 소녀가 갇힌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 한 여배우가 4번째 이혼에 성공했다는 기사 등등. 머머리 씨는 패러관역에서 내려 전차로 바꾸어 탔다. 불편했던 속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스꺼워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다. 머머리 씨가 창백한 얼굴로 그의 책상에 앉자 사무실 동업자인 브룩스 씨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굿모닝 머머리. 브룩스 씨가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날씨가 꽤 춥지.
하고 덧붙였다. 그러게. 머머리 씨가 답했다. 정말 불쾌할 만큼 추위가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더군.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자네 정원에 튤립 구구는 다 심었나? 브룩스 씨가 다시 물어왔다. 아, 다 심지 못했네. 사실은 몸이 영 좋지가 않아. 브룩스 씨가 머머리 씨의 말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다. 좀 더 서둘러 심었어야지. 나는 지난주에 이미 심었다네. 집은 작지만 봄이 되면 볼만할 걸세. 도시에 있는 정원 직원은 말일세. 자네는 교회에 나가 사니까 운이 좋은 거지. 헐에 나가 사니 살기가 훨씬 낫지 않은가. 공기도 좋고 말이야. 그나저나 부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네.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올겨울에는 언제나처럼 다 함께 만나야지. 자네 부인 없이는 아마추어 연극협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정말이라네. 작년의 연극 로맨스에서 자네 아내 연기는 잊을 수가 없을 걸세. 그녀와 젊은 청년 월백이 극장 안에 있던 사람 모두를 환호성 지르게 만들지 않았나. 바로 어제 웰백 씨네 가족을 만났는데 자네 부인의 안부를 묻더군. 그랬군. 나 역시 에셀이 곧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네. 하지만 의사 말론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 그래도 다행히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 아내는 무엇이든 서두르거나 관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게 편안하게 생활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옳고 말고 걱정이란 게 제일 나쁜 거야. 난 몇 년 전부터 쓸데없는 걱정 따위는 싹 잊고 지내고 있다네. 날 좀 보게다. 물론 요즘 컨디션이 좋긴 하지만 누가 나를 50살 가까이 됐다고 보겠나. 그런데 자넨 그닥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는군. 소화불량인가 봐. 머머리 씨가 대답했다. 별것 아니야. 그저 날이 추워서 그런 것 같아. 날이 추우면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페라비 임대차 계약서가 어디 있었지? 그날 아침 그닥 이런저런 잡담을 길게 할 기분이 아니었던 머머리 씨는 일을 시작하자는 그의 말이 무엇보다 반가웠다. 30분 정도 평온하게 일하다 말고 브룩스 씨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아, 혹시 자네 부인 솜씨 좋은 요리사를 알고 있을까? 글쎄, 아마 없을 거야. 머머리 씨가 대답했다. 요새는 사람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서야 간신히 제대로 된 요리사를 구했거든. 근데 왜 그러나? 자네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는 요리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나? 천만에 아니라네. 브룩스 씨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 요리사를 떨쳐버리려면 지진이라도 일어나야 할 거야. 하하. 내가 아니라 필립슨 씨 때문에. 그 집 요리사가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나 봐. 네, 그래서 필립슨 씨에게 말해주었지.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거라고. 주위에 추천을 받든 좀 아는 사람을 구해야지. 안 그러다간 링컨 씨의 그 고용주 부부처럼. 그 이름이 뭐였더라? 부부에게 독약을 먹였던 그 여자. 아, 그래. 앤드류스 부인. 그런 여자한테 걸려들 거라고 말이지. 펠립슨, 난 아직은 자네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고 싶진 않다네. 라고 말해줬다네. 내 말에 필립스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고 내 경고했다네. 우리가 세금으로 경찰에게 주는 월급이 얼만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앤드류스란 여자를 못 잡다니. 기껏 경찰이라고 하는 말이 그 여자는 아직 이 인근을 떠돌고 있고 숨어들기 위해 어느 집 요리사로 취직하려고 있을지 모른다라니 원.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잡히지 않은 걸 보면 정말 그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 자살이라고. 말도 안 되지. 브룩스 씨가 발끈하며 대꾸했다. 이 사람아, 신문에서 그녀의 코트가 강가에서 발견됐다 했지만 그건 다 속임수라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결코 자살 따윈 하지 않는다네. 그런 종류라니. 독약을 먹이는 사이코들 말이야. 남은 쉽게 죽이면서 자기는 손끝 하나라도 다칠까봐 조심하지. 족제비처럼 교활한 것이 그런 류 사람들의 본성이야. 어느 눈먼 집에 또 가정부로 고용돼서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기 전에 경찰이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잡아야 할 텐데. 브룩스 전에는 그 앤드류스 부인이라는 여자가 독살 사건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물론이지. 그 여자가 죽인 게 분명해. 확실하다네. 그 여자는 늙은 아버지를 돌봐왔다는데 그 아버지도 갑작스레 죽었다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돈을 챙겼지. 그런 후 어떤 노인네 집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죽었다는군.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요리사로 고용되어 일하던 집의 남편과 아내 독살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남편은 죽고 부인은 비서 중독으로 중태라는데 그 앤드류스 부인은 곧바로 달아났네. 그런데도 자네는 그 여자가 이 사건을 정말 저지른 게 맞냐고 내게 묻고 있는 건가? 그 여자의 죽은 아버지도 그리고 그 고용주 노인네의 무덤도 판에 검시를 해본다면 그들 시신에 비소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을 게 분명하다네. 내 내기를 걸어도 좋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한번 범죄를 시작하면 결코 멈추지 않지. 구르는 눈덩어리처럼 점점 커진다면 모를까. 그래, 그럴 거야. 머머리 씨는 그렇게 대꾸하며 다시 신문을 집어들어 도망쳐 사라졌다는 여인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을 보면 생김새는 전혀 악해 보이지 않는데 말이야.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보여. 푸근한 어머니 타입 말일세. 아니야. 그 기분 나쁜 입가를 보게. 난 그렇게 생긴 여자를 조금도 믿지 않아. 브룩스 씨가 말했다. 그는 본래 성격이란 인매에서 나타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머머리 씨의 속이 나아졌다. 그는 점심 식사로 익힌 생선에다 부드러운 커스터드 푸딩을 조심하며 먹었고 식사를 끝낸 후에도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애썼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뱃속 사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했고 지난 2주 동안 거의 습관처럼 그를 성가시게 만들어 온 복통도 없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그는 몸이 가뿐하기까지 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 에서를 위해 노란 국화꽃 한 다발을 샀고 아내가 좋아하리라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선 머머리 씨는 아내가 응접실에 앉아 그를 맞아주리라 기대했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자 다소 실망했다. 꽃다발을 손에 쥔 채 복도를 지나 부엌문을 밀어 열었다. 가정부 서툰 부인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등을 보인 채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그가 가까이 오자 마치 잘못이라도 들킨 양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어머나, 오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아내는 어디 있나요? 또 몸이 불편한 건 아니겠죠? 가엾게도 두통이 있으세요. 2층 침실에 눕혀드리고 오후 4시 반쯤 차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아마 지금은 주무실 거예요. 이런, 머머리 씨가 말했다. 굳이 설명드리자면 다이닝룸을 정리하시다가 그렇게 됐답니다. 가정부 서툰 부인이 말했다. 머머리 부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말렸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인께서는
가만히 계시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못 견뎌 하시는 성격이라. 네, 알고 있습니다. 서튼 부인의 잘못이 아니죠. 제 아내를 늘 잘 보살펴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 잠깐 들여다봐야겠군요. 그건 그렇고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뭔가요? 네, 질 좋은 살코기와 콩팥을 넣은 고기 파이를 준비했어요. 서튼 부인은 준비한 요리가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즉시 어떤 요리로라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말했다. 아, 파이 요리요. 정말 맛있고 위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서튼 부인이 이렇게 설명하며 머머리 씨가 볼 수 있게끔 오븐을 열어 보였다. 거기다 이건 버터로 요리한 거랍니다. 돼지 기름을 쓰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아, 네. 고맙습니다. 서튼 부인의 요리가 최고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제 속이 요새 가뿐한 상태가 아니라. 그럼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건강한 사람도 탈이 나게 돼 있죠. 몸이 별로 상쾌하지 않으신 건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로 가서 그녀가 보고 있던 책을 치웠다. 부인을 위해선 저녁 식사를 2층으로 올려보내는 것이 좋겠지요? 머머리 씨는 아내가 어떤지 올라가 보겠다고 말하며 위층으로 조심해서 걸어 올라갔다. 아내 에설은 솜털 이불 속에 바싹 파고들어 누워 있어 커다란 침대 위에서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가 침실로 들어서자 약간 움직이더니 머머리 씨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 여보. 머머리 씨가 말했다. 돌아오셨군요.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너무 피곤하고 두통이 나서 서튼 부인이 좀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층으로 저를 올려보내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이든 과로해서는 안 돼. 머머리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러게요. 내가 워낙 남의 말을 듣지 않나 봐요, 해롤드. 이 꽃은 절 주려고 가져온 건가요? 그럼. 당신에게 주려고 사왔어. 머머리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해롤드. 이제 나도 일어나야겠어요. 아니, 에셀. 좀 더 누워있는 것이 좋을 거요. 그리고 서턴 부인이 저녁을 가지고 올라오겠다고 했어. 에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머머리 씨가 완강하게 말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아마추어 연극협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자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머머리 씨는 아침에 브룩스가 말했던 월백 가족의 안부를 그녀에게 전해주었다. 협회 모두가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녀 없이는 협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 모두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어머나 그래요? 에설이 그 말에 활기를 띠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준다니 너무나 고마운 일이네요. 좋아요. 그럼 좀 더 침대에 누워 쉬어야겠네요. 해롤드 당신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나쁘진 않았어. 이제 복통은 없나요? 그저 아주 약간.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 에설 당신은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머머리 씨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더 이상 그 괴로운 복통 증상이 없었다. 신문에 실린 건강 전문가의 충고에 따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붙였고 그 치유 효과에 그는 꽤나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목요일 밤에 그는 상태가 다시 나빠졌고 아내 에설이 놀라서 의사를 부르겠다고 고집했다. 의사는 메머리 씨의 맥박을 재고 그의 혀를 살펴보더니 증상이 그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식사로 무엇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저녁에는 돼지족발, 그리고 밀크푸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새로운 건강요법으로서
오렌지 주스를 큰 잔으로 한 잔 마셨다고 대답했다. 바로 그게 문제군요. 그리피스 박사가 신이 난 듯 말했다. 오렌지 주스도 훌륭한 음식이고 족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둘을 함께 먹어선 안 됩니다. 오렌지와 돼지는 함께 먹으면 간에 아주 나쁘거든요. 제가 처방전을 보낼 테니 하루 이틀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고 돼지고기는 멀리 하세요. 그리고 머머리 부인, 남편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머리 씨는 아주 기력이 좋은 분이니까요. 부인이야말로 제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인 듯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군요. 제가 드린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죠? 좋습니다. 남편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곧 괜찮아져서 잘 활동하게 되실 겁니다. 의사의 말은 실현되었지만 바로 즉시는 아니었다. 머머리 씨는 노약자를 위한 뱅거푸드와 밀크빵, 그리고 서툰 부인이 솜씨 있게 준비한 쇠고기 스프만으로 그의 식단을 한정하고 아내 에설이 그의 침대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금요일까지 내내 상태가 좋지 않았고 토요일 오후가 돼서야 비록 다리가 휘청거리긴 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그는 분명히 속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고통을 받았다. 그래도 브룩스가 사무실에서 보낸 몇몇 서류에 서명할 수 있었고 집안 가계부를 정리하기도 했다. 아내 에설은 숫자와는 거리가 먼 여자였기에 머머리 씨는 항상 아내와 함께 가계부 숫자를 검토해 주었다. 정육점과 베이커리, 우유와 석탄 계산서, 그 모든 영수증 계산이 끝난 다음 머머리 씨는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달리 또 지불할 것이 있을까? 가정부 서툰 부인이 남아있어요. 오늘이 우리 집에서 일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아, 그렇군. 그녀는 제법 집안일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오, 에셀. 그럼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보살펴주고. 서툰 부인을 보자마자 바로 고용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맞아. 정말이지 너무나 다행이지 뭐예요. 그 형편없던 죄인이 사전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일 그만둔 다음에 서툰 부인이 짠하고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정말 그때 난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물론 서툰 부인이 아무런 추천장도 없이 찾아온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동안 홀로 된 어머니를 계속 돌봐왔다니 추천장이 없기도 했겠죠. 그렇지. 서툰 부인을 고용하던 당시에 그 역시 추천장이 없다는 사실이 꺼림칙했지만 아내 에설의 건강 문제 때문에라도 누군가를 급히 써야 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그 도박 같은 고용은 기가 막히게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머머리 씨가 서툰 부인이 다닌다는 교회 목사에게 편지라도 써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내 에설은 목사가 그녀의 요리 솜씨에 대해서 뭘 그다지 잘 알고 있겠느냐고 대답했고 머머리 씨 역시 서툰 부인의 요리 솜씨에는 그 어떤 꼬투리를 잡을 만한 문제가 없었다. 가계부 계산을 다 마친 머머리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그런데 에셀, 서툰 부인에게 이 말을 좀 전해주겠소. 내가 신문을 보기 전에 먼저 그녀가 신문을 살펴본다면 제발 신문을 얌전하게 다시 접어놔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해럴드,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아요. 아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자 머머리 씨는 한숨을 지었다. 그는 아침 신문이 단정하게 새 것처럼 그의 손에 건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내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여자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으니까. 일요일이 되자 머머리 씨는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서 아침을 먹으며 일요신문을 보았고 신문에 실린 살인사건 기사에 대해 주의 깊게 읽었다.
머머리 씨는 보통 살인사건을 매우 재미있게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간접 경험이 주는 적당한 스릴 같은 것이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조용한 헐시의 교회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사를 읽던 그는 브룩스가 전적으로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앤드루스 부인의 아버지와 정 고용주의 무덤을 파서 부검을 했고 그들의 시신이 비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머머리 씨는 점심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부드러운 감자 요리와 등심 스테이크, 요크셔 푸딩, 그리고 애플타르트. 사흘간의 환자 식단 후 바삭바삭한 비계와 설익은 살코기를 맛보는 것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당한 양을 먹었으나 감각적으로 즐기며 먹었다. 반면에 아내 에설은 식욕이 별로 없는 듯했다. 그녀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입맛이 까다로운 데다 매우 불필요하게도 살찌는 것을 두려워했다. 화창한 오후였고 3시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먹은 점심 식사가 뱃속에서 잘 소화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자 정원으로 나가 지난번에 제대로 다심지 못했던 튤립구근을 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머리 씨는 정원용 자켓을 걸치고 원의 도구를 꺼내기 위해 창고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튤립 구근 한 자루와 모종삽을 집어들었고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작업하기에는 너무 좋은 바지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바닥에 깔을 매트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매트를 쓰고 어디다 뒀더라. 기억이 잘 나진 않았지만 구석에 있는 화분 선반 아래에 넣어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허리를 굽히고 어둠 속에서 화분들 사이를 더듬어 보았다. 마침 매트가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깡통 같은 것이 손에 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깡통을 집어 올렸다. 제초제가 남아있는 깡통이었다. 머머리 씨는 핑크빛 레이블 위에 눈에 띄는 글자로 비소, 제초제, 독국물이라고 써있는 것을 흘낏 보고는 약간의 흥분을 느끼며 이 제품이 앤드루스 부인이 최근의 희생자들에게 사용한 같은 독국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과는 관련이 없지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독사 사건과 작게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스릴감이 들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깡통의 마개가 엉성하게 닫혀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다가 내가 뚜껑을 이렇게 어설프게 닫아뒀을까? 그는 툴툴거리며 마개를 열고 눈을 가늘게 뜨고 깡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겠네. 그런 다음 그는 깡통의 뚜껑을 닫으며 모종삽의 손잡이로 세게 쳐서 확실하게 눌러 닫았다. 그런 후 수도가에 가서 손을 조심스럽게 씻었다. 튤립 그근을 모두 다 심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응접실에 손님이 와 있는 걸 보고 그는 약간 당황했다. 웰백 부인과 그의 젊은 아들이 방문한 것이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웠지만 아무런 통주 없이 갑작스레 방문하는 것은 그닥 유쾌하지 않았다. 그들이 방문하는 걸 알았다면 정원 일을 하느라 손톱 사이에 낀 흙들을 깨끗이 씻어냈을 텐데 말이다. 물론 그런 것이 웰백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 같진 않았다. 그녀는 무척이나 수다스러운 여자였고 자신이 하는 말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무엇보다 머머리 씨를 당황하게 한 것은 웰백 부인이 링컨시에서 일어난 독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요일 오후 가장 좋은 오후 시간에 찻잔을 앞에 놓고 하긴 아주 부적절한 화제였다. 더구나 며칠 동안 복통으로 고생했던 기억 또한 생생했기에 독약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속을 매우 메스껍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아내 에설에게도 좋지 않았다. 독사 사건 용의자 앤드루스 부인은 아직도 이 인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실은 신경이 무딘 여자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를 흘낏 보니 아주 하얗게 질려 약간씩 떨고 있는 듯 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웰백 부인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그녀의 히스테릭한 발작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머머리 씨는 갑자기 맹렬한 기세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웰백 부인, 개나리 꽃꽂이가 지금 제철인데 저희 집 정원으로 내려가시면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머리 씨의 말에 에설과 젊은 청년 웰백 사이에 안도의 눈길이 오가는 것이 보였다. 그 청년은 분명히 아내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 어머니의 눈치 없음에 애를 태우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웰백 부인은 머머리 씨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선 원희에 대해서 다시 쾌활하게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머머리 씨는 개나리 꺾꽂이 할 것들을 골라서 손질하며 웰백 부인의 수다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머머리 씨의 티 하나 없는 정원기를 칭찬했다. 정원을 너무나 잘 갖고 노셨네요. 아우, 저는 저희 집 잡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머리 씨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초제 이야기를 하며 그 효능을 칭찬했다. 어머나, 그 독약 말이죠? 웰백 부인이 그를 향해 놀란 표정을 했다. 그러고는 몸을 떨었다. 나는 1,000파운드를 준다 해도 그런 걸 제 집에 들여놓지는 않겠어요. 웰백 부인의 말에 머머리 씨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집안이 아니라 정원 창고에 보관한답니다.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말하다 말고 머머리 씨는 말을 멈추었다. 제대로 잠겨져 있지 않던 비소재 깡통 뚜껑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떤 막연한 생각이 모여져서 하나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은 접어두고 꺾꽂이를 위해 꺾어둔 개나리 꽃을 쌀 신문지를 가져가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머머리 씨와 웰백 부인이 신문지로 싼 꽃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접실 창문으로 보였던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청년 웰백이 작별 인사를 하느라 이미 에설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눈치 있고 재빠르게 집 밖으로 몰고 나왔고 머머리 씨는 서랍에서 꺼낸 신문지를 정리하려고 부엌으로 다시 돌아갔다. 정리도 하고 좀 더 무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아까 급하게 흘낏 본 것이었지만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랍에서 신문을 꺼내 그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아까 그가 흘낏 보았던 것이 맞았다. 링컨시 독살 사건에 대한 앤드루스 부인의 사진과 기사, 그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도려내져 있었다. 머머리 씨는 부엌 난로 옆에 앉았다. 그는 난로불 가까이라도 앉아 있어야 할 만큼 추위를 느꼈다. 그의 위장한 어디엔가 이상스러운 차가운 덩어리가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가 밝혀내기 꺼려지는 그 무엇인가가. 그는 신문에 실렸던 앤드루스 부인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가 브룩스에게 어머니 타입의 얼굴이라고 말했던 기억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졌다는 날짜 수를 계산해 보았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다고 브룩스가 말했던 것이 일주일 전이었다. 지금은 한 달이 넘었을 것이다. 한 달. 그는 막 서튼 부인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불했었다.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려친 듯한 기분이었다.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다. 에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 무시무시한 의혹을 잘 처리해야 한다. 아내가 어떤 충격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혹이 확실한 것이어야 했다. 순전히 근거 없는 공포로 모처럼 맞이한 제대로 된 요리사를 해고하는 것은 두 여인 모두에게 있을 수 없이 잔인한 일이다.
설사 그녀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혹이 아니라 다른 핑계가 필요했다. 에셀에게는 이런 공포스러운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자신이 처리를 하든 문제가 될 것이다. 아내 에셀은 남편이 제기한 핑계를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의혹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의혹 속에 혹시라도 정말 뭔가가 있다면 이 위험한 여인을 집안에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게 할 수 없다. 아내 에서를 이 소름 끼치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링컨 씨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비소로 인해 남편은 죽고 부인은 겨우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그런 끔찍한 일보다는 어떤 충격이나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지는 않을까. 머머리 씨는 고독하고 피곤한 감정이 밀려왔다. 지난 며칠간 복통으로 앓았기 때문에 마음은 온전히 약해져 있었다. 복통, 그게 언제 시작되었던가. 3주일 전에 첫 발작이 있었다.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위장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다. 담즙 과다증. 그가 늘 가지고 있던 증세였다. 하지만 이번 발작은 너무나 심했다. 메머리 씨는 겨우 이성을 되찾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응접실로 들어갔다. 아내 에셀이 다소 지친 듯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피곤한가 보군, 에셀. 네, 조금요. 웰백 부인의 수다에 지쳐버린 거겠지. 정말 웬만큼 수다를 떨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에셀의 머리가 쿠션 위에서 힘없이 움직였다. 그 끔찍한 사건 얘기 때문이에요. 난 그런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런 일이 인근에서 발생하면 사람들이 온통 그 얘기만 하기 마련이니까. 범인이 빨리 잡혀야 마음이 놓일 텐데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이지 그런 혐오스러운 일은 저도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범인은 정말 끔찍한 인간인 것 같아요. 끔찍하고 말고 브룩스가 지난번에 말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저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머머리 씨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나빠지는 신경쇠약의 증세를 보았다. 그래. 우리는 조용히 살게 될 거야. 걱정 말아요, 에셀. 더 이상 그 끔찍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품은 의혹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내 에셀은 일찍 침실로 올라갔다. 일요일은 서튼 부인의 외출 날이었고 그녀가 돌아오는 것은 머머리 씨가 확인하겠다고 했다. 에셀은 남편의 건강을 조금 걱정했지만 그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아내를 안심시켰다. 사실 몸은 회복된 듯 했으나 그의 마음은 힘이 빠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그는 여기저기 오려져 있는 신문 기사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로 했다. 서튼 부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말이다. 밤 9시 45분 그는 귀에 익은 정원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 자갈리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걸쇠 소리, 문 닫는 소리, 빗장이 걸리는 소리, 그리고는 멈추었다. 서튼 부인은 모자를 벗고 있을 것이다. 그녀를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통로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서튼 부인이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를 마주하기를 자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녀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두툼한 뿔테 안경으로 가려진 복스런 얼굴의 여인. 그녀의 입가에 무엇인가 드센 것이 있었던가.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뭐 필요한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서튼 부인.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녀의 따뜻한 관심조차 그에게는 섬찟하게 느껴졌으나 두터운 안경 뒤에 그녀의 눈빛만은 헤아리기 어려웠다.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요, 서튼 부인. 부인은 어떠신가요? 제가 따뜻한 우유나 차 같은 걸 부인께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소. 머머리 씨는 서둘러 대답하고는 왠지 모르게 서튼 부인이 다소 실망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뵙지요, 서튼 부인. 아, 그런데 부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머머리 씨는 아침 신문을 기대감을 가득 안고 펼쳤다. 제발 주말 동안 링컨시 독사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기사를 읽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한 신탁회사의 회장이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했고 모든 기사의 타이틀들은 날아간 수백 파운드와 망연자실한 주주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이나 그가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구입한 신문들 모두 링컨시 독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뒷면으로 밀려나 애매한 기사를 다루고 있었고 경찰이 아직도 범인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머머리 씨는 전에 없이 불편했다. 그는 아침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을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그의 이런 행동은 아내 에서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지만 서튼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려 서튼 부인은 머머리 씨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았고 흥미조차 느끼고 있다고 머머리 씨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었다. 그는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9시 반부터 6시까지 집에서 떠나 있는데 아침 식사를 예의주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무실에서는 브룩스가 그가 에셀에게 매번 전화하는 헬스를 가지고 놀려댔다. 하지만 머머리 씨는 개의치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는 무척이나 안심이 되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그 다음 목요일이 되자 그는 그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곧 결혼할 어떤 독신자 친구를 위한 저녁 파티에 초대되었고 브룩스의 설득으로 같이 가기로 했다. 밤새 마시자는 말을 뿌리치고 머머리 씨는 11시쯤 그곳을 떠났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모두는 잠들어 있었고 서튼 부인이 테이블 위에 남겨놓은 쪽지가 있었는데 부엌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코코아를 준비해 놓았다는 내용이었다. 바깥 추위에 몸이 꽁꽁 얼어붙은 그는 작은 냄비에다 코코아를 부어 따뜻하게 데웠다. 딱 컵 하나의 분량이었다. 그는 부엌 난로 옆에 서서 생각에 잠겨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는 바로 잔을 내려놓았다. 그저 그의 상상이었을까? 맛이 뭔가 이상했다. 다시금 한 모금 마시며 혀끝으로 맛을 보았다. 희미하게 톡 쏘는 맛이 있었고 묘한 쎄맛이 나며 좋지 않은 끝맛이 났다. 덜컥 겁이 난 그는 싱크대로 달려가 입안에 있는 코코아를 뱉어냈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 후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혀 마치 누구의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식품 창고 선반에서 빈 약병을 집어들어 수도꼭지 밑에서 깨끗하게 씻은 후 컵에 들어있던 코코아를 그 안에 부어 넣었다. 그런 후 병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뒷문으로 살그머니 다가섰다. 문 빗장은 소리내지 않고 뽑기 어려웠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해내었다. 살금살금 정원을 가로질러
정원 창고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허리를 굽혀 성냥을 그어댔다. 제초제 깡통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했고 뒤쪽 화분 뒤의 선반 아래에서 그것을 찾았다. 조심스럽게 깡통을 끄집어냈다. 성냥이 타올라 손가락이 뜨거웠지만 다른 성냥을 켜기 전에 그의 촉각이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발견했다. 제초제 깡통의 마개가 또다시 헐거워져 있었다. 그는 흙냄새 나는 창고에서 양복과 코트를 입은 채 한 손에는 깡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냥갑을 들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달려나가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 누구에게든 큰 소리로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깡통을 정확히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고 집 안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정원을 건너갈 때 가정부 서튼 부인의 침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혹시 그녀가 창문 밖으로 그를 바라다보고 있었을까? 안에 썰이 있는 침실 창문은 어두웠다. 만약 그녀가 치명적인 무언가를 마셔서 고통을 느꼈다면 집안 이곳저곳 불이 켜져 있고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의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했을 것이다. 마치 그가 전에 복통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침착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릇을 닫고 코코아를 한 잔 더 끓인 후 냄비에 그대로 남겨놓았다. 그런 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에설의 목소리가 그를 반겼다. 해럴드, 너무 늦었네요. 파티가 아주 재밌었나 봐요. 파티는 좋았어. 당신은 어때, 에셀? 저야 아무 문제 없죠. 참, 서튼 부인이 당신이 마실 만한 따뜻한 것을 부엌에 준비해 두었나요? 그녀가 그렇게 해두겠다고 말했는데. 아, 코코아가 있더군. 하지만 그닥 목이 마르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어. 에설이 웃으며 말했다. 파티에서 아주 제대로 마셨나 보네요. 머머리 씨는 굳이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아내를 꼭 껴안았다. 그의 소중한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 죽음과 지옥에 저항하듯이 아주 꼭 끌어안았다. 머머리 씨는 내일 아침이 오면 제대로 행동을 취하겠다 마음먹었다. 약사인 딤소프 씨는 머머리 씨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종종 스프링뱅크에 있는 어수선한 작은 약국에 앉아 진딧물과 뿌리옥 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곤 하였다. 머머리 씨는 솔직하게 그가 가진 의혹에 대해 딤소프 씨에게 이야기했고 코코아가 담긴 병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약사 딤소프 씨는 머머리 씨의 심중함과 식견을 칭찬하였다. 내 오늘 저녁까지 준비해두겠네. 만일 자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이건 조치가 필요한 명백한 사건이 되는 거야. 머머리 씨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하루 종일 극도로 몽롱하고 그 어떤 일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오후 4시 반이 되자 머머리 씨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찍 퇴근했다. 약사 딤포스 씨는 검사 결과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매슈 테스트를 사용했는데 아주 심각하더군. 자네가 그런 맛을 느낀 것이 당연했어. 그 병에는 3.2g 정도의 순수 비소가 들어있었네. 여기 반짝이는 것들이 바로 비소야. 자네가 직접 보게나. 어떡하겠나. 여기서 경찰에 전화를 하겠나. 딤소프가 물었다. 아닐세. 집에 먼저 가야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겠나. 지금 간다면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야. 머머리 씨가 그렇게 대답하자. 좋아.
경찰에게 전화하는 건 내게 맡기게. 라고 딤스프 씨가 말했다. 열차는 머머리 씨에게 너무 느리게 느껴졌다. 에설이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 에설이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 에설이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 기차의 바퀴 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정거장을 거의 뛰다시피 나와 길을 따라 달렸다. 자동차 한 대가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차를 길 끝에서부터 보았고 그걸 보고 더욱더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이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사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바보 같으니 이렇게 늦도록 이 일을 방치하다니. 내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집에 다다르기 150m쯤 떨어져 있을 때 머머리 씨는 집 앞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나왔고 그 뒤에 에설이 따라 나왔다. 남자는 차를 타더니 이내 떠나버렸다. 그리고 에설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에설은 안전하다. 안전해. 그는 모자와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겨우 침착한 채 하며 응접실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들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불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가 약간 놀라며 남편을 맞이했다. 일찍 오셨네요. 요즘은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누가 왔었어? 네, 웰백치가 왔었어요. 연극 협회 준비 때문에요. 그녀는 짧게 말했지만 들뜬 감정이 숨어 있었다.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손님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일까? 그의 얼굴에 미묘한 생각이 비친 것이 틀림없었다. 에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머머리 씨를 쳐다보았다. 해롤드,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얼굴이 아주 이상해요. 에설. 머머리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는 소파에 앉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좀 불쾌한 일일 수도 있는데 말하기가... 머머리 부인? 가정부 서툰 부인이 응접실 문간에 서 있었다. 어머나 죄송해요. 안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머머리 씨도 차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치울까요? 아참, 부인. 글림스비에서 방금 왔다는 젊은 남자를 생선가게에서 만났는데요. 세상에, 그 무서운 여자를 붙잡았대요. 그 앤드류스 부인이요. 너무 잘된 일이죠. 그 끔찍한 여자가 돌아다닌다고 하니 너무나 무서웠는데 드디어 잡혔답니다. 세상에, 글림스비에 있는 두 노부인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독약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를 신고한 여자는 보상금을 받을 거라네요. 나도 신문 스크랩까지 해가며 그 여자를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글림스비에 있었던 거예요. 머머리 씨는 앉은 의자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서툰 부인이 지금 하는 말이 맞다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의혹은 터무니없는 실수였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싶어졌다. 범인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며 흥분해 있는 이 다정한 여인에게 당장이라도 사과하고 싶었다. 모든 일은 오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코코아가 있었다. 친구인 약사 딤서프 씨. 그가 한 매슈 테스트. 3.2g의 비소. 그렇다면 그건 대체 누가? 마머리 씨는 아내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아내의 눈 속에서 이제까지는 결코 본 적이 없는 그 미묘한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보았다.